중랑구 아파트의 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자, 지하 주차장 바닥에서 뭔가를 끌고 간 것 같은 흔적이 보인다 해서 경찰에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혈흔이 보였기 때문이죠. 결국 경찰이 출동을 해서 해당 아파트 지하 2층 기계실 안의 빗물용 물탱크에서 7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요? 게다가 이 시신의 몸에는 흉기 공격을 당한 흔적이 발견이 됐고 이 혈흔은 남성의 자택이 있는 5층에서 물탱크가 있는 지하 2층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 상황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더욱 충격적인 거, 이 살인 사건의 범인은 바로 이 피해자의 30대 아들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아들, 흉기 2개로 아버지를 수차례 공격해 살해했고요. 그 후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2층까지, 5층 자택부터 지하 2층까지 시신을 옮긴 후 기계실 안 물탱크에 아버지의 시신을 숨겼던 겁니다. 이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은요, 평소에 아버지께 불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갖게 된 이유가 또 굉장히 황당합니다. 평소에 많이 먹지 말아라, 영어 단어를 외워라, 용돈 기입장을 써라 라고 아버지께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게 잔소리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잔소리를 넘어서 아버지는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기 싫은 행동을 나에게 강요한다라는 망상에 빠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던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게 된 그 시점에 아버지를 살해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 내용만 봤을 때는 우리가 저거는 살인의 동기가 되기에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저 말을 했을 때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게 되면은 살인까지 가지 않고 화는 나지만 살인까지 가지 않게 되겠지요. 그러나 저 말을 갖다 들었을 때 이 피의자는 저기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런 정도의 행동은 아버지한테 저런 감정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을 전혀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속 자기를 괴롭히면서 하는 거고 아버지랑 자기가 존재하는 한은 나는 이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고 결국은 본인이 느끼는 괴로움을 갖다 끝내는 법은 진짜 죄송하지만 아버지를 갖다 제거하는 일밖에 없다고 세상에. 본인은 생각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여행 간 틈을 타서 이거 계획범죄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범죄, 치밀한 계획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정황들을 보면요. 일단 아들이 범행 가운데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게 여러 정황들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미리 물색을 해놨고요. 그리고 나서 범행에 사용할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를 했어요. 이 몹쓸 인간이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손이 떨려서 할 수 있는지 이게 모르겠어요. 사람 이게 진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살해할 목적을 가지고 장소도 그리고 범행 도구도 준비했고요. 범행 직후에는요. 범행을 저질렀던 장소가 화장실이거든요. 그 화장실을 깨끗이 씻었어요. 이거 어머나, 증거 세상에. 인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1층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돼 있잖아요. 네. 이걸 가리려고 청테이프로 CCTV를 또 막아놨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하게 이 범행을 준비했고 그리고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즉 그냥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는 이런 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눈물을 뚝뚝 흘렸겠죠? 그랬어야 되는데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속내는 달랐던 게 아닌가 싶은 추측을 하게 하는 것이요. 1심 공판 당시에 법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했다. 이제 나쁜 짓 하지 않고 평생 착한 마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반성하는 이제 모습을. 와서요?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이런 반성을 해도 모자라는데 네. 정작 주장은 어떻게 했냐면요. 범행 당시에 본인이 심신미약이어서 형을 좀 낮춰주세요.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들 측에서는요. 어렸을 때 자폐 3급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형을 감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1심 재판부는 그런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일반 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 이후에 의류 매장에서 수년간 일을 한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이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때 당시에 사체를 은닉할 장소도 물색을 하고 심지어 증거인멸도 치밀하게 했던 것이 범행 후에 현관 입구에 설치된 이 CCTV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보였거든요. 살이 분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을 해서 1심에서는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이 징역 20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몹쓸 인간이 순순히 받아들이고 항소는 안 했던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를 또 했어요. 뭐라고요?
이 당사자도 항소를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 측에서도 항소를 했겠죠. 아하. 그런데 항소심 재판 때는요. 결과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어떡해요? 2심 재판부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뭐라고요? 피고인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범행 동기가 다소 경미하다. 그리고 범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사회성이 상당히 결여돼 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심신미약 상태다라는 걸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20년 선고에서 징역 15년형으로 최종적으로 5년형에 감형이 됐는데 30대 아들이 이 감형 결과에도 또 불복을 합니다. 뭐라고요? 대법원에 또 상고를 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상고는 받아들여주지 않았고요. 최종적으로 징역 15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이 판결에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진짜 자신의 일처럼 자신의 뭐 지인의 일처럼 진짜 막 분통 터져서 막 화를 내실 것 같은 게 최명규 원장님 보세요. 이 30대 아들의 뭐 변호인 측이 그래요. 이 변호사 수임료 받고 이 변론한다 이렇게 했겠지만 30대 아들이 자폐 3급을 알았다는 그 병력으로 전력으로 그 진단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이 범행 때 이 제가 판단을 잘 못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판단인 거예요. 그리고 재판부 이를 잘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달 장애라고도 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도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사회성이 부족하지요. 근데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뭐 서로 눈을 마주보지 않고 얘기를 못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회적 맥락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맥락을 이해했지요. 나를 갖다 화나게 하니까 나는 저 사람을 없애야 되겠어. 사회적 맥락을 이해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고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게 되는 거고요. 아주 어렸을 때는 굉장히 사회성도 떨어지고 충동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서 구분이 안 갔지만 결국은 어렸을 때 받은 어쩌면 자폐 3급이란 진단 자체가 조금은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면서 지금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